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7차 변론길 첫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입을 꾹 닫았었는데 어제는 입장을 충분히 밝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과 그래도 가장 최측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영현 장관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전에 취했던 태도와 헌재에서의 그 심리 과정에서 증언은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무언가 자신이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되더라도 김영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헌재 심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발언을 했고 어제 이상민 전 장관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김영현 장관과 좀 다르죠. 김영현 장관은 지금 아예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네.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증언할 때만 하더라도 수사 단계였는데 아직 수사의 진척사항 없이 네. 그대로 기소나 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재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대통령의 이 심리에 좀 도움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거는 검찰의 공소장에도 담겼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전 장관은 지시는 안 했지만 멀리서 쪽지에서 그 내용은 봤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갑자기 이렇게 단전 단수를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 안전을 챙겨달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네.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 측으로부터 이제 쪽지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말씀처럼 멀리서 대통령 집무실 원탁에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책상이냐 원탁이냐 그랬더니 원탁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럼 봤으니까 좀 봤겠죠. 안목을 봤다고 그러지는 않았고 아무튼 간에 단전 단수 지시가 없었는데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건 많이 달라요 지금. 그렇죠. 허석권 소방청장이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질문 받을 때 국회에서 분명히 언론사 5곳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허석권 청장 말과 전혀 다른 거죠. 본인 이제 단전 단수 지시를 안 했다고 하니까 뭐 알 수가 없죠. 지시 안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것과도 다르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니까 벌써 7차례 변론길이 진행되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네. 목도하고 있는 건데 검찰의 공소장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의아한 건 김영현 전 장관이 지난번에 변론길에 나와서 쪽지를 이렇게 줬다라는 이렇게 신용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건 제가 화면이 기억이 나는데 네.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글쎄요. 나중에 이걸 뭐 결국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다르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멀리서 봤다라는 건 이해가 좀 안 가긴 안 갑니다. 네.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시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소방법도 찾아보고 했는데 직접적인 어떤 지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할 때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를 철저하게 아마 숙지하고 갔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이견이 없는데 다만 정말 미세한 부분에서도 판사 출신이라는 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고리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제가 허석권 소방청장 행안위에서의 발언을 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고리가 있더라고요. 발언에. 네. 즉 자신이 직접 그런 말을 한 건 없어요. 허 소방청장이 내가 단전 단수를 지금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윤건영 의원의 질문 속에 그게 다 있어요. 5곳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 꼭까지 포함해서 언론사 명을 이야기하고 윤건영 의원이 그리고 여기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소방청장이 그런 뉘앙스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찰에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단전 단수는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 그런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네. 그 표현 그대로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 증언에서도 직접적으로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허소방청장의 증언의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숙지를 하고 온 부분이라 이 부분과 관련
관련돼서 일단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의 어떤 혐의,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저께 나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비상기염 당시에 국무회의의 적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전 장관은 통상적인 형식과는 달랐지만 참가한 그 사람들은 국무회의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총리의 그 이전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 네. 간담회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최상목 국무대행도 국무회의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전 단수 지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국무회의의 절차를 잘 거쳤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 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국회에 통과하지 않은 것도 물론 중요한 위법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무회의라는 심의기구 원래 의결기구였어요. 의결기구였는데 5.16 쿠데타 때 바뀐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가 심의기구로 이제 격화된 건데 어쨌든 뭐 옛날 얘기니까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공포하고 이랬는데 그게 다 생략된 겁니다 지금. 네. 원래 이상민 어제 저 장관의 말씀은 전 장관의 얘기는 이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기존에 국무총리나 부총리 얘기와는 다른 것이고 또 송미령 그 농림부 장관인가 농림축산장관 얘기도 뭘 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국무회의라는 건 말이죠. 안건을 심의 자료나 의안을 배부해야 돼요. 그 개의를 선언해야 되고 그리고 의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고 송부해야 됩니다. 이게 다 생략됐어요. 이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이걸 이제 지난번에 김영현 전 장관은 이 변론기일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제 한 명씩 오면서 이 정수를 채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야말로 궤변이죠. 그런 국무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다 성원이 된 다음에 확인하고 개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말씀드린 의안도 배부하고 개의 의결하고 나중에 폐의 선언도 하고 국무회의록 작성하고 이게 국무회의예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그 형식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정확하게 이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국무회의 규정 6조라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네. 근데 개의하지 않고 그냥 오면서 하나씩 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보도에 의하면 6명 애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비롯한 5명의 국무위원이죠. 그러니까 6명이죠 말하자면 국무총리까지. 근데 이건 정식으로 일반적인 국무회의가 아닌 거예요. 네. 절차 어긴 거죠.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겁니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이건 위법인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 이상민 장관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네. 전 장관 모를 리가 없으니까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심의 절차 생략됐다고 봐야죠.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라고 봅니까? 계엄같이 엄청난 그 선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건 나중에 판단을 헌재 재판관이 하겠습니다만 네. 아마 제가 얘기한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거는 처음이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좀 디테일하게 두 방어를 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회의록 작성 부분과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이 실체적으로 토론이라든지 과정이 있었느냐는 네. 부분. 회의록 관련해서는 아예 회의록조차도 존재하지 아니한 그런 위법적인 국무회의였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는데 네.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할애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관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쪽의 어떤 임무이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 담당 회의록 담당 그 행정관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부속실의 그 행정관에게 당시의 이름과 그 다음에 사인 그러니까 참여했다는 뭐 서명과 그 다음에 발언 내용을 기록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그 다음 날 각 그 부처장들에게 그 전날 한 내용을 뭐 보내달라. 그럼 다시 회의록 작성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5분도 안 됐다. 이런 지금 비판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보통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대통령이 주재하고 그 다음에 의사봉을 국무총리한테 넘긴다. 그런데 그날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방송 때문에 나갔다. 요 부분만 이야기하면 5분인데 나간 다음에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방송한 다음에 돌아왔다.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국면이라고 본다면 단순히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간 시간만 5분 그것만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도 약간의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하러 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을 이 심의한들 나중에 토론한들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방송하기 전에 토론이 열띠게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함정이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증인으로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이제 자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자신은 뭐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당시 신원식 지금 실장은 국방장관이었죠. 그랬죠. 김용현 네. 지금 국방장관 전 장관은 그 당시 경호처장이었고 게다가 이제 여인영, 조태용 이렇게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태용 네. 국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계엄 직전까지도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은 뭔가 비상한 뭔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 비상한 조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던 얘기고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돼 왔던 겁니다만 이 계엄에 대한 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모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신원식 실장을 불렀던 거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양측 다 부른 거예요. 국회 측도 불렀고 신청을 했던 거죠. 증인 신청으로.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측도 증인 신청을 했던 건데 그건 뭐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 두 분 다 그렇게 나온 건데 저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좋은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원식 그 당시에 그 국방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게 뭔지 계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새로운 비상한 조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신원식 실장의 얘기가 대통령의 그 계엄에 관련된 생각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됐다라고 봅니다. 어제 증언에서 말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으로 인한 국정 어려움을 토로했다라고 이상민 전 장관이 어제 이야기를 했고 신원식 실장도 이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좀 뒷받침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부분만은 두 사람이 좀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한 거죠. 네. 비상한 조치. 그런데 이게 왜 조금 더 불리하게 여겨지냐면 그 전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는 3월 말과 4월 초 사이에 그 만찬에서 비상대권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모호하고 그것이 이제 계엄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논리적 구조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네. 비상조치라고 한다면 실행하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니까 비상대권보다 확실하게 좀 더 뚜렷한 어떤 계엄과 비슷한 그런 뉘앙스였어요. 네. 그런 표현을 쓴 것은 확실하게 좀 더 불리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심정을 갖게 하는데 다만 그 이후에 신원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해제를 요구했는데 해제를 건의했는데 바로 받아들였다. 이건 그러니까 해제가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가 경고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비상 조치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현재 국정 상황이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어떤 야당의 입법 복주 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걸 증언함으로써 어쨌든 대통령이 계엄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동의를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까는 건 좀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래도 가장 가까웠던 어떤 관계였고 그런데 신원식 실장의 어저께 발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 자리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건 실질적으로 나는 이번 어떤 모의에서 배제돼 있던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 계엄의 정당성이라는 거 제가 또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지금 지엽적인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또 제가 강조를 할게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 헌법 77조예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가 군사상의 필요가 있었나요 그때? 야당의 과도한 탄핵, 이른바 입법 독재, 그리고 이제 예산 삭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 그건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입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고용이었고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경고용 계엄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 어딜 찾아봐도. 계엄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엄법. 계엄법에 계엄 사무가 있고 계엄 과가 다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다 무시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군이 농락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정치적 이유로 해서 병력을 동원했다. 대한민국 군대가 그런 거에 인용되는 존재입니까? 왜 이런 걸 자꾸 이직구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게 병력으로서 군사상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느냐?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근데 이걸 자꾸 다른 프레임을 개발한 거예요. 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건 사실상 야당의 지휘하에 공수처, 법원, 경찰이 내란을 획책한 거다라는 이런 궤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도 물론 중요한 아이템들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본질이에요. 저는 이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용으로 재판관이 절대 이 본질을 놓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관련된 내용으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도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계엄이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엄의 구성 요건이 있다고요. 구성 요건에 맞춰서 할 때 그 계엄이 정당한 것이고 탄핵 소추를 안 받는 것이고 나중에 봐야지 하겠지만 대통령의 파면이 안 되는 거예요. 계엄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계엄이 대통령에 주어진 중요한 권한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에도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국회는 빠져 있어요. 헌법에도 나와 있고 계엄법에도 나와 있다. 계엄법에도. 계엄법에는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명백한 헌법과 이 법률 위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정청래 의원이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 권한이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반박이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내가 대통령인데 이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를테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 표현이 과연 옳은 표현인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장 구성이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국회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탄핵을 22번의 탄핵, 그러니까 장관들을 합쳐서 22번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어떤 그 비용이 얼마나 드냐 하면 그 장관이 일을 못해요. 174일까지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네. 그 부처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핵이 과연 옳았느냐, 이렇게 그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탄핵에 거듭되는 것이 옳았느냐. 두 번째, 예산. 행정부의 가장 큰 예산은 집행권과 편성권입니다. 네. 예산을. 그리고 입법부는 그것을 감시하는, 견제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지금의 3년 동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아예 자신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4조 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그 집행권까지 침해하고, 특검은 지금까지 어떠한 정권도 어떠한 정부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특검이 있었지 단독으로 특검을 만든 적은 없거든요. 네. 다만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야당이 정말 반헌법적인 또는 위법적인 어떤 행태를 되풀이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받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군으로 대응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야당의 그런 것들 비판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 많이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방탄정탕이라고 많이 얘기해 왔고 저도 많이 동의했고 제가 봐도 탄핵이 남발됐어요. 입법 독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당의 관점에서. 네. 예산 깎은 것도 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두동강에 났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동렬해서 비교합니까? 저도 야당이 그런 거 많이 비판해요. 지금도 비판하고 저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부분과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그것도 국회 권한 인데 여기 대통령의 거기다 반박이 이거 비상계엄 나의 권한이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논리일까요?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방도 어제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뭐 시스템에 취약한 점이 있었다라는 한쪽과 또 조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서는 또 반대쪽 뭐 기존의 그런 입장들이 되풀이된 것 같아요. 네, 되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백종욱 전 3차장이 어떤 사람인가가 좀 배경이 돼야 된다. 네. 단순히 그냥 3차장이 아니라 이 해킹과 관련, 그러니까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손꼽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학위도 박사학위도 정보보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등 그러니까 경력이 전부 다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백종욱 3차장이 이야기하는 게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가 국정원에 이제 3차장이 돼서 선관위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제 점검을 뭐 5%지만 해보고 또 선관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상당히 취약하더라.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고 좀 더 많은 부분에 자기 5%밖에 점검 안 했으니까 전수조사를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데 네. 다만 이게 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실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점검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렇다면 선관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선거 과정의 신뢰도가 낮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어떤 부분이라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수준의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봐라, 우리가 이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면 이 논란이 종결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근데 그걸 굳이 시간이 좀 든다는 이유로 뭐 서버 점검 안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끊임없이 음모론은 더 창궐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선관위 서버 검증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두 번째로 이제 요청을 한 거였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탄핵 심판에서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불필요하죠.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사실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네.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게 완전 쟁점을 부상한 겁니다. 급부상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제가 볼 땐 개변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주장을 많이 했고 말이죠.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어요. 네. 그분은 그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금 탄핵 대통령이 위헌위법했느냐가 부정선거 쟁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헌재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부정선거나 야당의 여러 가지 그 여당의 관점에서 그 의정을 혼란시켰다. 자유 헌정 질서를 그리고 그래서 계엄을 했다라는 그런 논리 때문에 부정선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계엄이 정당했다. 이 논리를 전파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서버 점검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의혹 제기하면은 전부 다시 검사합니까? 그 대법원에서 여러 번 이게 문제가 없다고 기각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재판도 나왔고. 네. 더 이상 어떻게, 게다가 지금 전문가 2023년도에 백종원 국정원 3차장은 본인이 보안 점검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흔적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그때 점검했던 것도. 근데 왜 그 점검해야 됩니까, 그거를? 우리 이종훈 평론가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정 그러면 그냥 하자, 그냥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 국가의 헌법 질서 이런 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 기구인 대법원이 판정을 내렸어요, 여러 번. 근데 자꾸 저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거 계속 받아줄 수 있는 거냐고요, 헌재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건 부정선거 이부는 대통령의 어떤 그 헌법이 제시되어 있는 계엄 요건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따라서 헌재가 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 진행된 7차 변론 기일 내용 살펴봤고요. 내일은 마지막 8차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YTN에서 오전부터 특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